자, 뉴스의 인사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뉴스 인사 함께 하십시오. 뉴스공장 김어준이 청취율 1위를 기록했어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이 청취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유튜브나 과거의 팟캐스트나 뭐 이거랑 다르잖아요. 아이튠즈나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방곡곡 그냥 나는 자연인이라도 심지어 보거나 듣는 것이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시사 좀 아는데 나 시사 덕후야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김어준 뭐 낙범수 뭐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고 듣다가 어디 가서 너 이런 거 아니라고 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이 대부분 이제 보고 듣는 콘텐츠가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죠. 이번에 조국 검찰 기레기 해프닝에서 봤듯이 사건에서 봤듯이 뉴스를 선도하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뉴스공장 신기록 1위의 의미 또 담겨진 비밀에 대해서 미디어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하는데요. 19년 4분기 가을 겨울 수도권 주중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무려 14.5% 마밤. 지난 3라운드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 청취율이 13.3%였고 그것도 높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14.5%면 이게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요. 이거 보세요. 하루 평균 5분 이상 라디오를 듣는다는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라디오 안 듣는데 이런 사람 빼고 고정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5분이면. 고정적으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15명이 듣는 거야. 그러면 시청률로 따지면 15%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30% 이상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청률 계산할 때 그거는 TV 모니터 켜져 있으면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TV로 따지면 5분 이상 매일 시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TV 시청률 집계 방식으로 따진다면 뉴스공장 시청자는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한 30% 정도 된다. 시청률 30%면 여러분 주말 드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주말 드라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프로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김규리 직후에 뉴스공장 직후에 김규리 퐁당퐁당 이게 덩달아서 청취율 29위야. 그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뉴스공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TBS 아침 종합 뉴스가 3위야. 낑겨 있으니까. 다른 데 갔다 오기도 그렇고 계속 듣는 거지. 아닌 밤 중에 주진우도 68위야. 이건 이제 주진우는 자기가 독보적으로 뛰었다고 하겠지만 다 이게 텐트폴 효과. 김어준이 있으니까 TBS에 들어오고 TBS를 듣다가 듣는 경우가 많겠죠. 대단한 겁니다. 이 얼마나 경이적인 상승 라인이냐면 지금 편향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는 거지. 대부분이. 점점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년 정도 공을 들였대요. 직접 TBS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PD들이 공을 많이 들였답니다. 2016년 9월 그때 당시 청취율이 2.1%에 불과했어요. 이게 정상이지. 팟캐스트 정도의 저것도 수십만이니까 현재 수백만이 듣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39위 2.1%에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1위를 2년 만에 했는데 그때가 11.6%였어. 그러니까 같은 1위가 아니에요. 지금 14.5%로 1위면 시청률 20%에서 30%로 1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게 큰 의미냐면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낮 12시 TBS 정오종합뉴스를 모니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한민국 뉴스 라디오 방송을 선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뉴스를 선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스 방송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언론들을. 자, 보실래요? 당장 TBS에도 보도국이라고 있어요. 기자들이 있는데, 자, 정오뉴스. 외교청에서 위안부가 성노예 아니다. 라고 말했대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일본 놈들한테 가서 성노예라는 표현 안 쓸게 라고 한국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호사카 유지 교수 오늘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정부나 대학에서 한국 학자들을 불러 자유발언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액을 준다. 이게 친일파 교수 양성하는 거죠.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죠. 자, 근데 어디서 했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했어.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 말을 뉴스로 만들어. 그래서 뉴스로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공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 공장을 통한 방송 내용이 뉴스로 만들어져서 그날 뉴스를 주도해버려요. 뉴스 공장은 뉴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오 종합뉴스 TBS 요것도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한치의 양보 없이 황교안과 손학규 대표 간에 팽팽했다라고 오늘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니까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다 뉴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 피플,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뉴스공장 가서 줄 서고 얘기하려고 그래. 이러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익수 수사단장이 계엄 문건 수사를 은폐했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군 검사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전익수 당시 특별수사단장 대령이 수사 은폐를 한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오늘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익수가 은폐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 내용을 설명했다. TBS 내용이에요, 다. 응?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는 거야. TBS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내용을 TBS가 뉴스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파하고 다시 그거를 다른 언론들이 받았어. 저희 고발뉴스도 모니터에서 기사 많이 쓰거든요. 중요한 거 뉴스공장에서 말로 방송 나간 걸 텍스트로 만들어줘야 가볍게 던지죠. 이렇게 하면서 청취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뉴스를 선도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시민사회와 성숙한 문화 토양이 있는 나라에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뉴스공장을 통해서 저렇게 엄청난 지대한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 를 연구해야지. 안 해. 왜? 김어준 띄워주기 싫으니까. 왜? 김어준은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은 무슨 언론사 정식 기수도 아니고, 무시하고 싶은 거야. 무시하고 싶어 죽겠어. 이 대한민국 이른바 주류사회 언론인들과 학자들과 관료들과 다 그래. 제가 만나본 사람. 특히 기자들이 그렇게 낙검수와 뭐 저는 뭐 제가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많이 씹혀요. 저도 MBC를 해고하고 나와서 그런가? 여하튼 간에 자 실제로 여러분들 손석희라는 이름으로 제가 책 섹션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손석희. 그러면 자 자랑스러운 언론인상을 많이 받았어. 딱 그러고 손석희는 누구인가? 스페셜 손석희. 다산 어린이집. 어린이 교양서까지 많이 있어요. 손석희는. 응? 손석희가 말하는 법, 화법.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황을 장악한다. 손석희는 매우 우리 시대 전형적인 성공한 언론인으로서 브랜드화, 이미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 손석희인가? 우리 시대 저널리스트를 위하여. 저널리즘의 신, 손석희에서 르몽드까지. 손석희 형상, 심지어 현상이래, 현상. 응?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근데 왜 김어준이 현상, 저널리즘의 털보신 김어준, 이런 책이 왜 안 나와? 손석희 저널리즘, 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꾼 언론인이라는데, 저는 김어준이야말로 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꾼 진짜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책이 없어. 손석희의 저주. 심지어 변희재, 그 반대측에서 까는데 또 이용해, 손석희 책을. 손석희 스타일이라는 책도 있어. 별책이 다 있지 않아요? 롤모델 손석희. 손석희, 박근혜를 탄핵하다. 손석희가 말하는 법, 화법. 손석희.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습니다. 손석희는. 당연하죠. 손석희 앵커가 가진 영향력, 저널리즘에 있어서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어준에 대한 연구서라도 있어야지. 없어요. 왜? 무시하고 싶으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기수 출신 언론인도 아니고, 강단 출신 학자도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진 이상한 친구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쓸까? 그냥? 제가 책을 쓸까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김어준은 연구 대상인데,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암암리에 나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규범을 새로 다 써야 돼요. 촛불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잖아. 새로운 규범을 쓰는 하나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연구한 봤는데 이렇게 별로 내용이 없어. 별로 쓸만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5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김어준이 연구 대상인가? 원래 첫 번째, 문체혁명가다 이거예요. 문체혁명가. 이게 손석희 앵커가 언론 지형을 바꿨다고 하면 저는 김어준은 대한민국 문체혁신의 1등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과거에는 지식인 있잖아요. 지식인.
지식인이라고도 했고 문장가라고도 했어요. 또는 뭐라 그랬죠? 식자라고도 하고. 이 문어의 세계와 문자의 세계와 이 말의 세계는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자 문화권에서 특히 그랬잖아요. 한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인은 매우 소수고, 그거를 더구나 글로 써서 지식을 축적하고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심지어 책을 쓰는 사람은 전 인류 중에 거의 소수에 불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글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이 지식이 계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의 시대,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 말로 저널리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김어준 이전에는 말로 저널리즘을 하긴 했지만 과거 문자로 저널리즘 하던 시대에 저널리즘을 흉내낸 거예요. 아직 초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말이 문어체가 많았어. 네,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꼭 밝혀진 것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오리무중에 뭐 작업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을 안 했어요, 방송이. 응? 근데 말로 저널리즘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김어준은. 이를테면 김어준 식으로 하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내용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골 때려요. 저 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천박한 길거리의 말로. 천박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그렇게 천박한 것으로 대성화시켜 버렸던. 근데 우리가 주인이 된 말을 통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문체 혁명을 하는 주역이 된 거예요. 김어준이 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지식인, 문장가, 식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여론을 선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말로 사회를 논하기 시작한 거죠. 저작거리야 말로. 그래서 처음에는 딴지일보라고 하는 신문이었어요. 똥꼬 깊숙이 그런 천박한 그런 표현으로 고고한 사회를 논했어. 근데 이 딴지일보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뭐가 왔어요? 팟캐스트. 그들의 생활어로 저널리즘 펼칠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하는 음성 송출 시스템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문체혁명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결국 오늘날 유튜브를 넘어서 공중파에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문체혁명가다. 두 번째, 김어준은 액션 저널리스트다. 이게 저널리즘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른바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궁뎅이 빼고 실험실에 있는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고 사회를 논했어. 응? 마치 전지전능한 제3인칭 관점에서. 근데 이명박근혜 시대에 언론들이 다 그렇게 객관주의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에 입각해서 비겁하게 사회적 발언을 하지 않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액션하면서 저널리즘 펼쳤죠. 이 책 한 권 한 권이에요, 다 이게. 정말 중요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응? 심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지인들이 자기 자녀들 소개를 하면서 언론인이 되기를 꿈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죠. 개그맨이 되라고. 기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개그맨이 되라고 얘기해요. 이제 기자에 대한 일만큼의 존중과 기대가 없는 사회에서 기자가 되려고 언론사에 들어간다? 그거는 정말
연목구어라고는 할까요? 연목구어.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려 나무를 간다는 뜻이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방송했다니까. 그잖아요. 웃겨. 매우 일상적이야. 그러면서도 뭔가 폐부를 찌르는 깊이가 있어.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한. 그런가 하면 스토리텔러 1, 2 스토리텔러로서의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스토리텔러로서는 음모론의 대가로 평가받았죠. 왜냐하면 이런 띄엄띄엄 파편을 가지고 자 이렇게 요거는 백제시대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내놔. 전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도자기 파편 가지고는 전체를 가늠하기 되게 어려운데, 일반인의 눈에서 보면. 근데 몇 개 조각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딱 그려내. 그거 되게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죠, 스토리텔러로서. 그런데 이런 조국 검찰 기러기 사건 같은 데서 보면 탐사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MC로서 역할을 넘어서,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자기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뛰어들어가서 탐사 취재를 하고 거들어. 응? 그러니까 완벽한 저널리스트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털에 감춰진 신비주의.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여행 전문가였대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돈이 뭐 얼마 없는데 보스 양복이 너무 입고 싶었다. 그래서 보스를 입으면서 생기는 일이야. 응? 그런 그 인생사에 되게 재미있는 그 감춰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비주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데도 뭐 이렇게 어디 동반해서 무슨 뭐 파티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나타나고 뭐 자기 유명세를 떨지도 않잖아. 적당한 신비주의. 이 밖에도 제가 20년 동안 넘었구나. 22년 동안 지켜보고 연구한 김어준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좀 반추해보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우리 삶의 조그마한 의미를 또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저는 책을 그만 쓰기로 했어요. 7권을 써서 다 망해먹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저는 이게 좀 건강 때문에 이제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 좀 의미 있는 손석희 앵커 정도는 책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고 솔직하고 그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